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용현이 구속 6개월 됐다고 풀려날 뻔했어요. 이게 됩니까? 내란범이 구속 6개월 됐다고 풀려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지기현 판사는 왜 제대로 재판을 질질질 끌면서 하죠? 박근혜 때 국정농단 때 재판을 2.5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지기현은 15일마다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구속기간 만료가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김용현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내란 외환죄에 한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에서 지기현은 왜 재판을 질질 끌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민 모두가 주시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행정처면 재판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좀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개해야 된다. 노상원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달라져야 된다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재판 관여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참 부지런한 판사 지기현 판사인데요. 구속은커녕 지금도 내란 공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석방으로도 모자라 박안수, 이진우, 조지호, 김봉식까지 줄줄이 풀려났는데요. 이쯤 되면 내란 석방 전담 법원이라 불러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재판부는 지난 5월 2일 윤석열의 직권남용 사건을 내란 혐의 재판에 병합한다고 밝혔는데요. 표면적으로는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분명합니다. 이미 석방된 자를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다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의도였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추가 기소는 불가능해졌고 구속영장 청구도 막혀버렸는데요. 대체 누굴 위한 재판부입니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는데요. 새로운 범죄 혐의가 추가 기소되며 윤석열도 언제든지 다시 구속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지기현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을 방관하며 내란 수괴를 풀어준 셈인데요. 지기현은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 후로도 내란 재판을 단독으로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석방도 모자라 이제는 부하들까지 줄줄이 내보내고 있는데요. 직권남용도 똑같은 사건이라며 병합해놓고 그 안에서 보석을 줄줄이 허용하는 모습입니다. 불발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검이 발빠르게 추가 기소하면서 김용현의 탈옥은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의 입장은 그야말로 황당한 수준인데요.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정의와 공정을 실현해야 할 판사가 맡기는 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저 한심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윤석열 석방에 이어 김용현 보석 석방 시도, 조지호 석방, 박안수 석방, 이진우 석방, 김봉식 석방, 내란 공범들의 집단 석방 릴레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재판을 질질 끌며 6개월이 넘도록 수사와 심리를 방치한 사이 내란 부역자들이 속속 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여인형 문상호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보석이 취소되며 추가 구속됐는데요. 정작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지기현 재판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국 군사법원이 나서서 구속을 결정한 겁니다. 이렇듯 지기현 재판부는 꿋꿋하게 내란범들을 감싸고 있는데요. 지기현이라는 인물의 정체가 정말로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게다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문건을 주도한 노상원까지 오는 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완전히 면죄부 파티가 열린 셈인 거죠. 그나마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재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재판부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되면서 재구속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기현은 판사가 맞습니까? 내란범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자가 진정한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이 맞냐는 거죠.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은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헌정을 파괴한 중대 범죄자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한 줌 권력자들의 발 아래 짓밟힌 그날, 그 주역들을 엄정히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사법부는 존재할 이유조차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법원은 이들을 하나하나 감싸며 도주로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법원도 공범이냐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을 임명하면서 반격이 시작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부지런한 직위원, 그 부지런함이 정의가 아닌 내란 공범 석방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정의는 지연될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 끝에 이르게 될 텐데요. 그날이 오면 오늘의 이 석방 리스트는 모두 죄책의 증거로 남게 될 겁니다. 내란의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물론 직위원, 심우정, 조이대를 포함해서 말이죠. 네, 그 12월 4일 삼청도 안가회동 때 4명만 있으셨다고 제가 12월 17일 법사위 전체회에서 질문 드렸더니 4명이만 모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안가 CCTV 영상에 또 등장을 하셨어요. 이거 지금 위증하신 겁니까? 그런 위증은 아니고요. 그때 뭐 한정화 4명만 모인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정화는 모임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사람. 그러니까 모임의 대상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누가 초대받았냐고 한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초청한 사람 아니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여 있었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속기록까지 다 받아왔어요. 근데 4명만 모이셨다고 계속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임자가 4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명만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수행했던 그러면 최소한 뭐 7명 있었다, 8명 있었다 이 얘기를 하셨어야지 4명만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4명만 있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제 잘못하신 생각은 거죠. 이제 주대 모임자가 4명이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명만 있지 않았고 지금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제가 이제 차량 번호 지금 확인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소 7대가 최소 5대,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과 박성재 이상민 장관 두 장관의 차량을 제외하고 5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영계 차장님은 그 당시 택시를 타고 가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법률비서관까지 5명이잖아요. 추가로 더 있었던 분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딱 5명만 있었어요. 네, 그 현장 자리에는 그렇습니다. 딱 5명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네. 수행원도 없고요. 수행원까지 포함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뭐 수행원은 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에는 5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윤석열의 30년 지기 이왕규의 최후는 결국 면직이자 사법심판인데요. 오만과 독선, 권력의 사유화를 함께 일삼던 이 둘의 끝은 감옥이라는 공동 운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란 공모 세력의 진짜 말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당시 법제처장이었던 이왕규를 전격 면직했는데요. 내란이 벌어진 그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벌어진 은밀한 회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더는 공직에 둘 수 없었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사직서를 내고 조용히 빠져나가려던 이왕규의 꼼수를 단호하게 차단했고 스스로 면직안을 결재하며 철저하게 정리했는데요.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 민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 등과 함께 내란 모의의 정점이라 불리는 삼청동 회동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당시 계엄문건 작성과 유사시 대응 방안까지 논의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요. 명백한 내란 혐의로 특검의 수사망에 올라있는 인물인 거죠. 그런데도 내란 공범 한덕수는 이왕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헌법을 유린한 자를 헌재로 보낸다는 건 대한민국 사법의 모독 그 자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즉시 그 지명을 철회하며 사법의 명예를 지켜냈는데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왕규는 끝까지 책임지기는커녕 슬그머니 사직서를 내고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꼼수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통할 리 없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면직이 이뤄지며 이왕규의 말로는 처참하게 마무리됐는데요. 사법의 탈을 쓴 내란 공범,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설계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헌법을 파괴한 죗값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면직은 시작일 뿐인데요. 특검은 이왕규의 삼청동 안가 회동 전후 정황과 구체적인 역할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내란의 그림자를 뒤에서 조율하던 자,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날, 국민은 진짜 정의가 시작됐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의 최후가 감옥이라면 그와 공모한 이왕규도 당연히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윤석열과 그 30년 지기의 마지막 화려한 피날레인 거죠. 국민은 잊지 않았고 이제 정의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완구 처장은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 소위 왕법부라지들, 왕법 기술자들 4분이 모였죠. 모였죠. 예, 예. 그걸 저한테 저녁 먹으러 간 그 건 모임 아닙니다. 후에 네.
핸드폰을 이상민 장관 이외에 모든 분이 다 파기했어요. 그때 두 분의 다른 사람이 있었다. 기억하세요? 아니요,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몇 사람 있었어요? 제가 지금 아까 우리 그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한정화 비서관이 와 있었는데 비서관은 우리랑 같이 얘기하는 대상은 아니었고요. 아마 그 민정수석 때문에 아마 있었잖아요. 네? 법률비서관이. 그러니까 법률비서관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법률비서관은 법률비서관 외에 누구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5사람이었나요? 예, 5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4사람이죠. 그날 대화하려고 모인 사람이 아니, 어떻게 4사람이 됐든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김주헌 민정수석이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국무회의 총리와 장관이 부서한 회의록이 있느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12월 5일 한덕수 총리 대행한테,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죠? 뭐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를 봤죠? 네. 부서 안 했죠? 네, 부서 안 했다고 뭐 그렇게 아니, 보도를 부서 하셨어요? 제가요? 예. 저는 부서자가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국무위원이 네네.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후에 파기했어요. 그 내용 알아요? 그것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언제 뭐 그 부분에 보도 대해서 봤어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언제 보도 봤어요? 오늘인가 봤던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예. 예. 파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공문서 조작을 했고 파기를 했고 증거 인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모릅니다. 예. 전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오디오 자료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 정말 그 얘기 많죠. 내란 혐의 재판, 그리고 그 주변 정치 상황들. 오늘 이 자료들 속 내용들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보니까 특정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요. 주요 인물들 석방되는 문제, 그리고 좀 민감한데 이전 정권 인사들 관련해서 비밀 회동 의혹까지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걸 좀 찬찬히 짚어보면서 자료들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뭔지 또 근거는 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그 사법부 판단이랑 정치적 공방 사이 그 미묘한 지점들을 좀 보려고요. 좋습니다. 그럼 자료에서 가장 먼저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요. 판사 재판 진행 논란,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들을 보니까 판사가 맡은 내란 혐의 재판이요.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때는 평균 2.5일에 한 번 꼴이었는데 지금은 15일에 한 번 정도. 너무 느리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핵심 피고인들 있잖아요. 이러도 구속기간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김용현 방지법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지적하고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속도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사건 있잖아요. 이걸 내란 혐의 재판에 합쳐버린 결정, 병합 결정, 이것도 좀 논란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아, 병합 결정이요? 네, 겉으로는 뭐 재판 효율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 자료에서는 이거 혹시 이미 풀려난 사람들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자료들 보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수, 이진우, 조지모, 김봉식 씨 줄줄이 석방됐고 노상원 씨도 곧 구속기한 만료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뭐 검찰이 추가 기소해서 다시 구속될지는 봐야겠지만요. 네, 그건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근데 이 자료들 혹시 군사법원 쪽 상황이랑 비교하는 내용도 있나요? 좀 다른가요? 아, 네. 그거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여인형, 문상호 피고인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보석 취소하고 추가 구속 결정을 내렸다는 사례를 제시해요. 오, 군사법원은 그렇게 판단했군요. 네, 이걸 이제 현 재판부 결정들이랑 비교하면서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법원이랑 군사법원이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점이 부각되는 거예요. 재판 절차 문제도 복잡한데 또 사건 실체에 대한 의혹도 계속 나오네요. 특히 그 삼청동 안가회동 문제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참석은 인정했는데 사람이 몇 명 있었냐 이걸 두고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엔 4명이다 이랬다가 한정화 당시 법률비서관까지 포함해서 5명이다 이렇게 정정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모임의 주체는 4명이었다. 뭐 이런 좀 애매한 해명을 덧붙였다고 자료는 시작하더라고요. 아하, 주체는 4명이다. 좀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참석자들이 당시 썼던 핸드폰을 파기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혹시 뭐 개업 문건 작성이라든지 유사시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얘기 오간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면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자료에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 포함해서 3대 특검을 임명했잖아요. 네, 임명했죠. 이 조치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혐의를 잡아서 추가 기소하거나 어쩌면 다시 구속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그리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 거취 문제도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원래 사표를 내려고 했던 걸로 아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면직 처리를 해버렸죠. 아, 사표 수리가 아니라 면직이요? 네. 자료는 이걸 이제 내란 모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을 공직에 둘 수 없다. 이런 대통령의 판단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전 처장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바로 지명이 철회됐던 이력도 있고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쭉 훑어본 자료들을 보면 결국 이 내란 혐의 재판이라는 큰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논쟁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재판 절차의 공정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핵심 인물들 신병 확보 문제, 또 삼청동 회동 같은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 그리고 이 모든 걸 둘러싼 정치권의 대응까지요. 정말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자료들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 아닐까 싶어요. 과연 이런 중대한 사건 앞에서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필요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치, 그리고 국가적 중대범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과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취자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바탕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